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팅 사고 담당 교수 이용호입니다. 지난 한 주는 알차고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이제 우리 수업도 다음 주면은 8주차에 접어들면서 중간고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중간고사에 관해서 우선 대략적으로 안내를 해드리자면은 중간고사 시행 방식은 이클래스에 접속해서 온라인 시험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1장 파이썬 소개부터 이번 수업 내용인 5장 함수까지입니다. 중간고사에 관해서 추가적이고 세부적인 안내는 수업 말미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주차 수업은 지난주에 이어서 함수를 학습 주제로 하여 함수에 대한 학습을 더욱 보강할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수업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하여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인수와 함수의 헤더 부분에 선언되어진 매개변수, 그리고 함수 수행의 결과값인 반환값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수가 정의된 파이썬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먼저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작업을 처리하거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문장들을 한데 모아놓은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 내부의 문장들은 블록으로 묶여 있죠. 그리고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함수 정의와 호출이 필요합니다. 함수의 정의는 먼저 함수 이름을 지정하고 함수가 수행할 문장들을 함수 블록 내에 작성함으로써 함수가 수행할 내용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함수를 정의해 놓고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미리 정의해 둔 함수를 호출하여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은 함수 이름과 더불어 함수 이름 다음에 수반되는 괄호 안에 함수에 전달할 값, 즉 인수를 지정하여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한 줄의 코드 예시를 보면은 add 다음 괄호 안에 5와 10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add가 바로 호출하고자 하는 함수의 이름이고요. 5와 10이 각각 함수에 전달할 값입니다. 따라서 add라는 이름의 함수에 5와 10을 전달하여 호출하게 됩니다. 함수가 정의된 부분을 함수 정의부라고 하는데요. 함수 정의부는 크게 헤더와 바디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함수 헤더 부분은 함수 정의부의 첫 번째 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함수 이름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매개변수를 선언해주는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함수의 헤더 부분 끝에는 반드시 콜론으로 마무리 지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각종 명령이나 작업을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 바디 부분인데요. 앞서 설명드렸었던 헤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바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의 바디에는 함수가 수행할 내부 문장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디에 들어갈 내부 문장들은 동일한 공백으로 들여쓰기 하여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함수 블록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제시한 함수 기본 구조에서 맨 첫 번째 줄이 바로 함수의 헤더 부분이 되고요. 그 이하에 있는 블록으로 묶여진 문장들이 함수의 바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함수의 헤더 부분 끝에 콜론이 붙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디 부분은 이처럼 들여쓰기가 동일한 간격으로 되어 있다는 점도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학습 내용을 통해 함수를 호출하여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과 함수 수행의 결과인 반환값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정의해 놓은 함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함수 이름과 인수를 명시해서 지정한 함수를 호출하여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래에 함수 호출과 그 결과가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첫 줄을 보시면은 타입 그리고 괄호 안에 32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의 이름이고요. 괄호 안에 들어간 32를 바로 인수라고 부릅니다. 인수라고 하는 것은 함수에 전달하는 입력값 또는 변수값을 뜻합니다. 지금은 32라고 하는 상수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상수값 대신 변수에 저장된 값을 전달하고자 할 때는 변수 이름을 기입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타입이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에 32라고 하는 값을 전달하여 호출해 주게 되면은 실제 함수에서는 인수를 전달받아서 매개 변수에 저장한 후에 함수 내부에서 처리해서 결과값을 반환해 주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값을 반환값이라고도 하고요. 돌려준다고 해서요. 위의 예시에서 바로 클래스 int가 반환값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는 결과값으로 인수에 대한, 여기서 인수는 32죠. 인수에 대한 자료형을 반환해 주기 때문에 32라고 하는 즉 정수값이죠. 정수값이기 때문에 자료형으로서 int라고 하는 타입 값을 반환해 주게 된 것입니다. 인수와 매개 변수에 좀 더 포커스를 두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와 매개 변수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두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라고 하는 것은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에 전달하는 값입니다. 즉, 함수 호출 부분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값이라고 앞서서 설명드렸었죠. 이때 호출되는 함수의 매개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인수의 개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함수를 호출할 때 인수를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부분에 전달해 준다고 했었죠. 이때 인수값을 전달받는 변수가 바로 매개 변수이기 때문에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이어서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인수를 전달받기 위해 함수 헤더 부분에 선언해 놓은 일종의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값을 임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개 변수는 없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매개 변수가 없을 경우에는 인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네. 매개 변수가 없으므로 인수도 없겠죠. 따라서 함수를 호출할 때 괄호 안에 아무런 값도 기입하지 않고 호출하게 됩니다. 또한 매개 변수는 없을 수도 있고요. 한 개 이상
또 여러 개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 개수에 따라서 함수를 호출할 때 인수의 개수도 동기화가 되겠죠. 이어서 인수와 매개변수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의 코드와 애니메이션 효과를 곁들여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아래의 코드에서 실제로 프로그램이 먼저 실행되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처럼 함수가 먼저 정의가 되었어도 함수를 호출하지 않은 이상 이 문장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함수 외부에 있는 first는 int input이라고 되어 있는 문장부터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죠. 자, 이러한 유형의 문장은 앞서서 많이들 학습하셨죠? int 함수를 이용해서 화면에는 first number라고 출력을 해주고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int 타입으로, 즉 정수로 변환해서 변수 first에 대입을 해줍니다. 이 아랫줄에서도 second number라고 출력을 해주고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정수값으로 변환한 다음에 변수 second에 대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함수를 호출해주는 문장이 맨 마지막 문장이고요. 자, 여기서 호출하고자 하는 함수의 이름은 max로 되어 있죠. 따라서 max라는 이름의 함수는 앞서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출할 때 전달해주는 값인 뭐라고 했었죠? 인수라고 했었죠? 인수가 바로 괄호 안에 있는 first와 second입니다. 이처럼 인수값으로서 변수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해서 함수 max를 호출해주게 되면은 프로그램의 흐름이 이렇게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first 값은 넘버1에 second 값은 넘버2에 대입이 됩니다. 전달이 됩니다. 여기서 num1과 num2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렇죠. 매개변수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인수와 매개변수를 구별해 주었고, 게다가 함수를 호출했을 때 프로그램의 흐름도 표시해 주었으니 어때요? 한결 이해하기가 쉬워지셨죠? 이어서 호출된 함수 max 내부 블럭에서는 어떠한 처리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수 내부에서는 if else문이 사용됐죠. 자, if else문에 대해서 이미 수업을 했었는데요. 조건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if else문에서 조건식을 보면은 변수 num1이 num2보다 클 때에는 return 값을 돌려주는 문장이고요. num1 값을 리턴해 주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언제겠어요? num1이 num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같을 때도 이 조건식이 false가 되므로 작거나 같을 때에는 리턴 값으로서 num2를 돌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num1과 num2가 각각 반환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의 값을 리턴을 해주게 되면은 프로그램의 흐름이 다시 함수를 호출했던 문장으로 되돌아가서 복귀해서 함수에서 리턴해준 값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프린트 함수 내부에
함수 호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리턴 받은 값을 프린트 해줍니다. 화면에 출력을 해줘요. 따라서 이 코드는 두 개의 정수값 중에서 더 큰 값을 출력해주는 코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값을 구하는 코드요. 함수의 종류에는 내장 함수와 사용자 정의 함수로 크게 양분화할 수가 있는데요. 내장 함수라고 하는 것은 파이썬 자체에 내장되어 있다. 즉 파이썬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를 내장 함수라고 합니다. 내장 함수는 이미 파이썬 내에 정의가 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함수를 정의할 필요 없이 바로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장 함수의 이름은 예약어로 취급하기 때문에 변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 예시처럼 max라든지 min이라고 하는 함수는 파이썬 내장 함수로서 max는 리스트나 문자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이고요. min은 미니멈을 줄여서 min으로 함수 이름을 지정한 것이고요. 이 미니멈 함수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또는 문자열 내에서 가장 작은 값을 반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헬로 월드에서 가장 큰 값,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순으로 뒤로 갈수록 큰 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헬로 월드라고 하는 명문자 가운데서 W가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W를 리턴해 주고요. 미니멈은 알파벳 순으로 앞쪽에 올수록 작은 값이기 때문에 헬로 월드 문자열 중에서 2가 가장 작을 것처럼 보이겠으나 공백 문자까지도 포함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공백 문자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값은 공백 문자가 되겠고요. 또한 파이썬 내장 함수 중에서 len, 즉 length 함수가 있는데요. length 함수는 문자열 또는 리스트에 존재하는 항목, 즉 원소의 개수를 반환해 주게 됩니다.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문자의 개수가 되겠죠. 이때에는 공백 문자도 개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헬로 월드는 문자열, 순수 문자열만 하면은 10글자이지만 중간에 공백까지 포함해서 11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결과값은 11이 되겠습니다. 파이썬 내장 함수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타입 변환 함수가 있는데요. 타입 변환 함수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타입을 변환해주는, 바꿔주는 함수를 뜻합니다. 이 타입 변환 함수에 대해서는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자주 접해보셨던 함수입니다. 먼저 int라고 하는 함수 실제로 사용해 보셨죠? int 함수는 괄호 안에 있는 인수값을 int 타입으로, 즉 정수값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괄호 안에 있는 인수값이 정수로 변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컴파일 오류를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은 숫자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정수로 바꿀 수가 없으므로 오류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또한 3.666 같이 실수값도 int 타입으로 변경을 해서 정수화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정수값으로 변환은 하지만 반올림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666에 대한 리턴 값은 4가 아닌 3이 됩니다. 즉 소수점 이하짜리는 절삭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3도 마찬가지로 0.3이 절삭이 되고 마이너스 3만 남아서 결과값 마이너스 3을 반환해 주게 됩니다.
플로트 함수는 괄호 안에 있는 인수값을 실수값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32라고 하는 int 타입, 즉 정수값을 넣었는데 실수값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32 다음에 점 0을 붙여서 실수값으로 변환한 결과값을 리턴해 준 것이고요. 두 번째 예시에서는 3.14159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3.14159는 실수값이 아닙니다. 끝까지 보셔야 돼요. 여기 앞뒤에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죠. 이처럼 따옴표로 묶여 있는 값은 문자열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때 3.14159는 문자열입니다. 즉 문자열 값을 실수값으로 변환을 해서 3.14159, 이 결과값이 바로 실수값인 것입니다. 또 다른 타입 변환 함수의 유형으로는 str, 즉 스트링 함수가 있습니다. 스트링 함수는 괄호 안에 있는 인수값을 문자열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30이라고 하는 정수값은 문자열로 변환이 돼서 앞뒤에 따옴표로 묶여서 결과값으로 문자열 32가 반환이 된 것이고요. 3.14159도 원래는 실수값이었으나 스트링 함수의 처리로 인해서 3.14159라고 하는 문자열로 변환이 돼서 결과값을 반환해 주게 된 것입니다. 파이썬 내장 함수 중에서는 수학 함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각종 수학 함수가 모여 있는 집합이 바로 매스 모듈이 있는데요.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들을 모아놓은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학 함수를 사용하려면은 이러한 수학 함수들이 모여 있는 모듈인 매스 모듈을 임포트 시켜줘야 됩니다. 따라서 소스 코드 상단에 이처럼 임포트 다음에 모듈의 이름인 매스를 명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스 모듈을 해당 소스 코드로 불러와서 각종 수학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스 모듈 객체의 변수나 함수에 접근하려면 모듈 이름과 변수나 함수 이름을 점으로 구분해서 지정해 주셔야 해당 변수나 함수에 접근을 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은 45라는 정수값을 r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을 해줬고요. 또 다른 변수인 레디안스는 오른쪽에 있는 연산의 결과값을 저장하게 되겠죠. r 곱하기 math.py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r은 반지름 값인 45가 되겠고요. math.py에서 바로 math가 모듈 객체, 모듈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 다음에 변수 이름이나 함수 이름을 작성하면은 해당 변수의 값을 불러오거나 또는 함수 이름을 기재하면은 해당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파이라고 하는 것은 매트 모듈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멤버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변수예요. 이 변수에 저장된 값은 원주율, 즉 파이의 근사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3.14159와 같은 파이의 근사값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원의 넓이를 산출하기 위한 공식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파이썬 내장 함수 중에서
아주 재미있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랜덤한 값을 생성해주는 랜덤 함수입니다. 이렇게 랜덤한 값을 생성해주는 관련 여러가지 함수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랜덤 모듈입니다. 랜덤 모듈 역시 해당 소스 코드에 임포트를 해서 추가를 시켜줘야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랜덤이라고 하는 함수는 0.0 이상 1.0 미만의 랜덤한 실수 값을 생성해서 반환해 줍니다. 이때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서 유심히 봐두셔야 될 부분이 바로 1.0 미만과 실수 값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0.0에서 1.0 사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0.0 이상 1.0 이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최소값은 0.0도 포함하는 0.0 이상이나 최대값은 1.0을 포함하지 않는 1.0 미만이에요. 즉 0.9999999가 되겠죠. 더 이상 9999 하다가는 비둘기가 될 것 같아서 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0 미만이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달라고 했던 거고요. 또한 랜덤한 정수값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실수값입니다. 어차피 이 구간 자체가 실수값 아니겠습니까? 0.0에서 1.0 미만이니까 0. 몇 대가 되겠죠. 그래서 실수값입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 예시를 보면은 포문에 range 함수를 적용해서 시작값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0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0부터 9까지 10번 반복하게 됐죠. 이때 반복할 때마다 0에서 9까지 차례대로 제어 변수 i에 대입을 해주게 되겠고요. x는 랜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랜덤 함수가 바로 0.0 이상 1.0 미만의 랜덤한 실수값을 생성을 해줘요. 이렇게 랜덤하게 생성한 실수값을 변수 x에 대입을 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x값을 출력해 보면은 실행 결과 예시처럼 10개의 랜덤한 실수값이 출력이 됩니다. 잘 보시면은 다 1.0 미만의 값들이죠. 또한 프로그램을 재실행해 보면은 또 다른 랜덤한 실수값 10개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랜덤 값이니까 실행할 때마다 다르게 생성이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자, 그런데 랜덤 함수를 사용하면은 과연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랜덤한 값이긴 하나 실수 값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실제로 활용하는 값은 랜덤한 정수 값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조금 더 유용한 랜덤한 함수로는 랜드인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랜드인트가 바로 랜덤한 인트, 즉 랜덤한 정수값을 생성해주는 함수이고요. 이때에는 최소값과 최대값도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부터 최대값 사이에 있는 랜덤한 정수값을 반환해 줍니다. 이때에는 최소값과 최대값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아까 0.0 이상 1.0 미만처럼 헷갈릴 필요 없이 최소값 이상 최대값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 예시를 보면은 random.landint 5,10이라고 했을 때 바로 최소값이 5고 최대값이 10인 것입니다. 그래서 5부터 10 사이에 랜덤한 정수값을 생성해줘요. 실행 결과가 5가 나왔으나 실행할 때마다 값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5부터
10 사이에 랜덤한 정수값을 생성해 주기 때문이죠.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유용한 랜덤 함수가 있는데요. 초이스라고 하는 함수는 리스트에서, 일단 리스트가 필요한데요. 리스트에서 요소, 원소라고도 하고 요소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서, 랜덤하게 선택해서 해당 요소 하나를 반환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1, 2, 3이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 t에 대해서 random.choice t, 리스트 이름이죠. 초이스 괄호 안에 리스트 이름을 작성하시면은 해당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요소 값들 가운데 랜덤하게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서 반환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1 또는 2 또는 3 중에 하나가 반환이 되겠죠. 이와 관련한 응용 방법으로는 리스트 안에 문자열 가위바위보를 요소로 저장해 두고 그 가운데 랜덤하게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가위바위보 게임에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7주차 수업 첫 번째 프로그래밍 실습 예제는 함수를 활용한 369 게임의 기초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369 게임을 흉내낸 코드인데요. 사실 369 게임을 완벽하게 구현한 것은 아니고 369 게임을 모토로 한 코드입니다. 여기서 붉은색 박스로 표시해둔 부분이 바로 함수를 정의해둔 부분이고요. def로 시작해서 함수의 이름은 게임이 되겠고 매개 변수는 num입니다. 그리고 콜론으로 헤더의 마무리를 해줬고요. 함수의 바디 부분은 a는 num 나누기 10부터 리턴문까지가 바디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변수 num 값을 10으로 나눈 몫이죠. 예. 특정 숫자를 10으로 나눈 몫은 10의 자릿수를 산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a에 대입해 주고 num 값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특정 값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의 자리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의 자리 값을 변수 b에 대입을 해주게 되고요. 이 이전에 함수를 호출해주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먼저 프로그램이 실제로 실행이 될 때는 함수가 정의된 부분부터 실행이 되지는 않아요. 어디까지나 이 함수가 정의된 부분은 함수를 호출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부분 바로 다음 부분부터 실제로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즉 a는 int 함수가 적용된 부분부터 사용자에게 숫자를 입력받도록 하기 위해서 넘버라고 안내 메시지 또는 요구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고, 사용자가 특정 숫자를 입력하면은 정수값으로 변환을 해서 변수 a에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게임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제로 호출해주는 부분이 그 아래 문장에 있는데요. 게임 num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오류가 있네요. num이 아니고 변수 a가 되겠죠. a, 변수 a가 돼서 사용자가 입력한 정수값을 인수로 해서 매개 변수 num에 전달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로 수정해 주시고요. 게임 괄호 안에 a로 해서 게임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num에 전달하면은 이 num 값을 10으로 나눈 몫을 산출해서 10의 자릿수가 무엇인지를 얻어내서 a에 대입을 해주고, 또한 num 값을 10으로 나눈 몫을 산출해서 1의 자릿수를 산출하게 되면은
1의 자리 값은 변수 b에 대입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a는 10의 자리를 저장하고 있으니까 3과 같거나 6과 같거나 9와 같다면, 실제로 369 게임 할 때도 3, 6, 9가 들어가면 박수를 치잖아요. 그래서 10의 자리에 3 또는 6 또는 9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크랩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리턴을 해줘요. 그러면은 프린트 함수에 의해서 크랩 값을 일단은 호출했던 부분으로 돌려주니까 프린트 함수에 의해서 문자열 크랩을 출력해주게 되니 10의 자리에 3 또는 6 또는 9가 들어가 있는 숫자 값은 해당 숫자 대신에 크랩을 출력해주게 되고요. 또한 1의 자리에 대해서도 1의 자리 값은 변수 b에 저장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1의 자리에 대해서도 3과 같거나 6과 같거나 9와 같을 때에는 문자열 크랩을 리턴을 해줍니다. 즉 1의 자리에도 3 또는 6 또는 9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박수를 치는 의미인 문자열 크랩을 리턴해 줘서 프린트 함수에 의해서 크랩을 출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변수 a 값이 3 또는 6 또는 9가 아닌 값이고 변수 b 값도 3 또는 6 또는 9 값이 아닌, 즉 첫 번째 다중 조건도 거짓이고 두 번째 다중 조건도 거짓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else 문을 최종적으로 실행하겠죠. 그래서 next number라고 하는 문자를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프린트 함수에 의해서 next number가 출력이 됩니다. 즉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 값에 3 또는 6 또는 9라고 하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else 구문 내에 있는 리턴문을 수행해서 next number를 전달해서 출력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번 실습 예제 프로그래밍 해보시고 결과값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이번 예제는 프로그래밍 실습 보고서 작성 예제로 할당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습 예제는 코드의 내용을 보고 어떠한 실행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해 보는 예제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본 소스 코드를 보고 실행 결과를 예측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소스 코드 분석 및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x에는 5가 대입되어 있고요.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을 해주죠. 그리고 프린트 리릭이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해당 영역이 바로 프린트 리릭스 함수가 정의된 부분입니다. 프린트 리릭스 함수의 역할은 두 줄의 문자열을, 두 줄의 문장을 출력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네요. I'm a lumberjack and I'm okay. I sleep all night and I work all day 라고 하는 문장, 두 줄의 문장을 출력을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리턴문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결과값을 리턴하지 않고 직접 함수가 정의된 부분에서 출력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 코드는 프린트 요를 출력해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프린트 리릭스 함수를 호출해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은 처음에 x는 5부터 시작은 돼요. 그리고 제일 먼저 출력되는 문장이 hello가 출력이 되고요. 두 번째 출력되는 내용은
자,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부분은 함수를 호출하기 전까지는 절대 실행될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부분은 건너뛰고 프린트 요가 두 번째, 요라고 하는 문자열이 두 번째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호출되는 문장에 의해서 이때 비로소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이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부분으로 바뀌면서 함수 내부에 있는 문장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출력되는 문장이 I'm lumberjack으로 시작하는 문장, 그리고 네 번째는 I sleep all night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네 번째로 출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함수 내부에 문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함수를 호출했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아래에 있는 코드를 계속해서 이어서 실행합니다. x는 x 플러스 2에 의해서 x 값의 초기 값은 5였죠. 5 플러스 2. 그래서 x에는 7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나서 print x 7을 출력해주는 문장이 다섯 번째로 출력이 돼요. 자, 이 순서대로 출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실행 결과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래밍 해보시고요. 제가 예측해드린 이 순서에 따라서 실제로 결과 문자열들이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세 번째 실습 예제는 소스코드 상에서 인수와 매개 변수를 구분해서 찾아보는 예제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 코드에서 인수와 매개 변수를 각각 구분해서 기재해 보시길 바랍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은 인수는 함수를 호출해주는 코드에서 괄호 안에 있는 값이 되겠고요. 매개 변수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함수의 헤더 부분에서 괄호 안에 기입되어 있는 변수가 매개 변수입니다. 그럼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는 함수를 호출해주는 부분, max1이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를 호출해주는 문장에서 괄호 안에 있다고 했죠. 즉 A와 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매개 변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함수의 헤더 부분에 있으니 함수의 헤더 부분이 바로 맨 첫 번째 줄에 있죠. 함수의 헤더 부분의 괄호 안에 있는 두 개의 변수인 num1과 num2가 바로 매개 변수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함수로 구현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보면서 항상 인수와 매개 변수를 각각 구분해서 체크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프로그래밍 실습 예제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제 타이틀이 다소 감성적이죠? 줄여서 내 생선인가요? 마이피씨? 소스 코드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실제로 프로그램이 제일 먼저 실행되는 문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코드를 분석하는 흐름을 따라가다 보시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께서도 코드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해안을 지니게 되실 겁니다. 제일 먼저 실행되는 문장은 바로 input 함수가 사용되어 있는 문장인데요. 누구에게 선물을 받고 싶나요? 라고 화면에 물음을 던져주고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립니다. 사용자가 입력값을 입력하면은 문자열 값으로 받아들이겠죠. 그 문자열 값을 변수 후에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이어서 또 한 번 더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무엇인가요? 라고 또다시 물음을 던졌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이에 대한 답으로서 어떤 문자열을 입력하겠죠. 그 문자열은 또 다른 변수인 what에 대입이 됩니다. 이 두 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해주는 문장이 맨 끝에 나와 있는데요. favorite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며 favorite은 앞서서 맨 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favorite 함수를 호출할 때 인수값으로서 변수 who와 변수 what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 사용자가 입력한 두 개의 값이 매개 변수인 name과 gift에 대입이 되겠죠. 전달이 돼서 대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함수 내부 블록에서는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출력해 주게 되는데요. 당신에게 name님이, name은 이 문자열이 출력되는 게 아니고 변수죠. 변수 안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 값이 출력이 되고, 님이 gift 역시 변수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해 주고 을 선물했습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는 것이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실행 결과 예시를 보면은 누구에게 선물을 받고 싶나요?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제 이름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물음으로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꽃이라고 입력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이영호와 꽃은 각각 who와 what에 대입이 되고, 다시 함수로 호출할 때 who에 저장되어 있는 값 이영호가 name에 대입이 되고요. 그리고 what에 저장되어 있는 꽃은 gift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 대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name과 gift를 출력하게 되면은 각각 이영호님이 꽃을 선물했습니다 라고 하는 결과 메시지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이번 프로그래밍 실습 예제도 잠시 강의 영상을 포즈해 두셨다가 실습을 마무리하시고 다음 학습을 이어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프로그래밍 실습 예제는 볼륨을 높여라고 하는 역시 다소 감성적인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볼륨을 높여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코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프로그램이 제일 먼저 실행되는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 변수 now에는 초기 값으로 3이 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볼륨 조절 AI 비서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고, 이어서 다시 한번 화면에 현재 볼륨은 now입니다. 여기서 now에 저장된 값 3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int와 input 함수가 연동이 돼서 사용자에게 얼마만큼 더 음량을 증가시킬까요? 라고 물어보고, 사용자가 음량값을 입력을 하면은 정수값으로 변환이 돼서 변수 플러스에 대입이 됩니다. 이어서 프린트하고 괄호 안에 아무런 값도 없죠. 자, 이 부분은 줄바꿈을 한 번 더 해주기 위해서 한 줄의 공백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하이픈을 8번 출력을 해줬고요. 좌우에, 그쵸? 중간에 음성 인식 완료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을 해줬습니다. 마지막 프린트 함수에서는 현재 볼륨이 하고 볼륨 괄호 안에 물음표가 되어 있네요. 로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볼륨 그리고
괄호 안에 물음표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 볼륨이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가 호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인수값은 뭐가 돼야 될까요? 한번 예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은 일단은 인수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인수의 개수는 매개 변수의 개수와 일치해야 하므로 매개 변수가 몇 개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매개 변수가 2개이므로 따라서 인수값도 2개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실제 인수를 2개의 값으로 나열해 주면 되는데요. 함수 블록 내부의 코드를 참조해 보자면은 now볼은 now볼 플러스 볼업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now볼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 값과 볼업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 값을 서로 더해서 다시 한번 now볼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을 해준 겁니다. 이 코드를 봤을 때 일단 볼륨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볼륨을 증가시킬 때는 현재 볼륨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현재 볼륨과 증가시킬 음량을 더해주므로 인수값은 현재 볼륨은 변수 now에 대입이 되어 있으니까 now 인수값으로서 now와 그리고 증가시킬 음량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가 플러스죠. 네. 따라서 정답은 이처럼 now,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이 2개의 인수는 각각 now는 now볼에 플러스는 볼업에 전달이 돼서 대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입되어 있는 값이 있으므로 덧셈 연산을 수행해서 now볼에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결과값으로 어떠한 값을 반환해 주게 되는데 이 물음표에 들어갈 내용은 뭐가 될까요? 함수 수행의 결과를 돌려주기 때문에 함수 수행의 결과는 이 문장에서 처리된 연산 결과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now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ow볼 값을 호출했던 부분으로 돌려주면은 최종적으로 증가된 볼륨 값이 화면에 출력이 돼서 따라서 현재 볼륨이 최종적으로 증가한 음량 값을 출력해주고 그 값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라는 결과 메시지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프로그래밍 실습은 도전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매개 변수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비교적 쉬운 문제죠. 자, 우선은 정답을 공개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괄호 안에 들어갈 매개 변수를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을 공개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가 정의된 부분은 이렇게 해서 def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프린트 함수가 적용된 부분까지가 바로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즉 그리트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정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리트 함수를 호출해 주는 부분은 맨 아래 문장이 있죠.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부분에 함수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는데 그리트 다음에 인수값이 h로 되어 있죠. 이 h 값은 어디서 기인했느냐, 바로 윗 문장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그 번호값,
이 번호 값을 변수 h에 대입을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력한 번호 값을 저장하고 있으므로 이 저장하고 있는 번호 값을 함수로 호출할 때 매개 변수에 전달을 해주게 되는데, 매개 변수 이름은 h가 아니고 함수 내부에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함수 내부, 즉 함수의 바디 부분을 보면은 if의 조건식에서 1, 2, 3과 비교해주는 조건식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랭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1, 2, 3과 비교를 했죠. 따라서 그리트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할 매개 변수의 이름은 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변수 h에는, 즉 인수값으로 지정되어 있는 h에는 1, 2, 3 또는 뭐 그 외의 숫자 값이 대입이 되어 있겠고, 이 번호 값을 함수로 호출해 줄 때 매개 변수 랭에 전달해 줌으로써 랭도 1에서 3 사이의 숫자 값 또는 다른 값을 저장하고 있겠죠, 임시로. 그래서 if, elif, else문을 이용해서 랭이 1과 같을 때에는 1은 잉글리시, 영어죠, 홀라를 출력해주고, 랭이 2와 같을 때에는 프랑스어네, 불어네요. 그래서 봉주르를 출력해주고, 마지막으로 3과 같을 때에는 우리 한국어, 그래서 안녕 이라는 문자를 출력해 줬고요. 그 외의 숫자 값을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원하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자, 지원하지 않습니다를 출력해 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도전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매개 변수만 기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코드를 프로그래밍 해보시고 결과값을 확인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매개 변수가 랭이 맞는지를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두 번째 도전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고 프로그래밍 실습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도전 문제에서는 함수의 바디 부분을 완성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def로 시작하는 헤더 부분만 구현이 되어 있고, 박스 안에 있는 함수 바디 부분이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죠. 이 공란에 들어갈 적합한 코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함수의 정의부가 이렇게, 여기까지가 함수의 정의 부분이 되겠고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실제로 실행되는 순서는 함수의 정의 부분부터 실행되는 게 아니라 함수가 호출되기 전까지는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메뉴는 int, input 함수가 적용되어 있는 문장부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즉 사용자가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바닐라 라떼 중에서 임의의 번호 하나를 입력을 하면은 키보드를 이용해서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정수 값으로 변환이 돼서 변수 메뉴에 대입이 되고요. 이 변수 메뉴를 인수로 해서 매개 변수 메뉴에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호출이 되면서 전달이 되고, 매개 변수 메뉴를 가지고 함수 바디 부분에서 가공 처리해서 결과값을 산출해 주게 되겠죠. 그 가공 처리되는 내용이 바로 가격을 출력해 주는 부분입니다.
아메리카노는 2,500원, 카페 라떼는 3,000원, 바닐라 라떼는 또 역시 3,000원. 이 각각의 커피 메뉴와 가격을 출력해 주는 부분을 함수의 body 부분에 작성해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힌트를 드리자면은 바로 앞서서와 같이 if, elif, else문을 활용해서 각각의 메뉴명과 가격을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도전 문제는 기차표 예매 프로그램 구현으로서 주어진 요구사항과 실행 결과를 참조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번 도전 문제도 프로그램 결과물을 프로그래밍 실습 보고서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어진 요구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선지별 운임요금은 각 지역별 요금값들을 참조해서 소스코드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행선지 번호 외에 다른 숫자 값을 입력하면 영원을 출력하도록 이 역시 소스코드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실행 결과 예시를 보면은 이처럼 기차표 예매 시스템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출력해 주고 각 지역의 이름들이 이처럼 메뉴 형태 또는 목록 형태로 출력되도록 구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사용자가 행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행선지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해 주고, 그리고 나서 사용자가 특정 행선지 번호를 입력하는 거예요. 번호를 입력해 주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숫자 1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에요. 따라서 사용자가 숫자 1을 입력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결과값으로서 요금은 5,000원입니다. 편안한 여정 되세요 라고 하는 최종 메시지를 출력해 줍니다. 두 번째 실행 결과 예시에서는 행선지 번호가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그 외의 숫자인 7을 입력했을 때 요금은 0원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줬죠. 왜냐하면은 두 번째 요구사항에서 행선지 번호 외에 다른 숫자 값을 입력하면은 0원을 출력해 주도록 전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구현하실 때 한 가지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은 반드시 함수를 정의해서 프로그램을 구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업을 마치기에 앞서 중간고사 시행 관련 세부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방식은 온라인 시험 방식인데요. 앞서서 제가 온라인 시험 방식에 대해서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 온라인 시험은 이클래스에 접속해서 치러지는 게 아니고요. 구름 edu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치러지는 온라인 시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클래스 시스템이 아닌 구름 edu 사이트에 접속해서 치러지는 온라인 시험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시험 범위는 1장 파이썬 소개부터 이번 7주차 수업인 5장 함수까지입니다. 시험 출제 유형은 이론 문제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소스 코드의 빈 부분을 채우는 문제로 출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름 edu 사이트에 코딩 테스트에 대해서 아직 미숙한 학생이 있는 것 같아서 이를 배려해서 코딩 테스트 문제는 제외했습니다. 다만 기말고사에서는 코딩 테스트 문제가
포함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일시는 목요일 1, 2교시 수업반 같은 경우에는 22일 목요일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50분간 시행될 예정이고요. 목요일 3, 4교시 수업반 같은 경우에는 역시 22일 목요일 그리고 11시 30분부터 12시 20분까지 50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간고사는 이 시간대에 실시간으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시험 시간에 맞춰 반드시 구름 이디유 사이트에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서 시험 답안 작성 시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시험 문제의 정답은 제가 미리 구름 이디유 사이트에 등록을 해두게 되는데요. 답안을 채점할 때에는 서버에서 자동으로 채점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신 답안과 제가 등록해둔 정답이 반드시 똑같이 일치할 때 정답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오타나 탈자 그리고 불필요한 공백이 있지는 않은지, 반대로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붙여쓰기 했다든지 등에 대해서 주의 깊게 검토해 보시고 답안을 최종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들 중간고사 기간 동안 힘내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진 마시고요.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7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